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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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멤버분들 소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기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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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데이터 시각화, 더 나아가 데이터 스토리텔링 업무를 하고 있는 이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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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냥님, 눔나님, 우누나이27님, 최승범님, 초록도롱뇽님, 에코자님, 류지연님, 유튜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JS전1891님 모두 감사합니다. 데이터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홀릭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두 번째 이어서 녹화하는 중이라 별로 근황이 서로 안 궁금하긴 할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궁금한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그러게요. 지난 시간에 김 팀장 내용 공유하는 소식 같은 거 한 개씩 갖고 오지 않으셨었나요? 아, 그거 아직 그 송출이 안 됐는데, 그 제가 하는 그 김 팀장의 그 추천 컨텐츠 시간을 잠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왜요, 제가 왜요, 열심히 왜요? 준비해 오는데 그거에 반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듣는구나, 그런 어떤 일종의 현타. 네, 그래서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그렇군요. 궁금했어요, 박 박사? 제가 가져오는 콘텐츠? 아니요. 그거 근황을 아니잖아. 물어보면 대답 안 할 것 바로 그냥 같아서. 아니라 그러잖아. 아니, 근황 얘기 한번 좀 해봐라. 이런 맥락으로 얘기한 거죠. 아니 잠깐만, 두 분 제가 소개한 콘텐츠 중에 나중에 찾아본 거 있어요? 없잖아, 어, 봐. 두 뭐 분도 사실 안 그래서 또 보는데. 왜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긴 했습니다. 아이씨. 아, 그걸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서 했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그래요. 그거는 제가 따로 채널을 파든가 그냥 저 혼자 하든가 뭐 그럴 수 그러려고. 있지. 네, 아니면 뭐 챗GPT한테 얘기해 주죠, 뭐. 네, 그러려고 합니다. 네, 뭐 두 분은 뭐 그냥 전해 주고 싶으신 거 있어요? 뭐 없으면 박 박사가 진행하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지금 벌써 10시 반이나 됐으니까 빨리 끝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어 가장 최근 거 중에 라이브로 했던 게 토스 데이터 직군 JD 읽어보기 했었었는데, 다음에도 한번 JD 다른 회사 모아서 한번 하면 좋겠다. 아니, 한 회사를 특정 회사 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던 방송이었던 것 같고요. 그 전의 내용이 이제 박 박사가 보는 데이터 생태계라고 하면서 그 데이터 저장 쪽 생태계를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는 거 이건 잘 모르겠고, 저장되어 나서 그 저장된 애를 어떻게 쓸 거냐, 그러니까 어디다 활용할 거냐,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 약간 이런 맥락의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 파이프라인 쪽에 변화하고 있는 내용들 조금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데이터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뭐 데이터 인프라, 데이터 음. 플랫폼, 그다음에 데이터 엔지니어링, 약간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단계에 있었던 그 단계 단어들이 있었던 시절에 가장 인기 있던 도구가 이제 에어플로우입니다. 에어플로우라고 하는, 대그라고 부르죠. 그 워크플로우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어떤 작업이 수행되고 그다음 작업이 연결돼서 수행되고, 그리고 그것이 안정적으로 수행된지 확인하고 제시도도 하고, 뭐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하고, 이런 걸 관리해 주는 도구의 일종으로 쓰이고 있고요. 생태계가 큰 파이썬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파이썬 생태계가
그 데이터 엔지니어링 생태계에서 주요 위치를 차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플로우가 가지고 있는 형태 설계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배치의 형태를 띠어요. 배치라고 하면 일정 덩어리를 모아 놓고 한꺼번에 처리하기라는 뜻입니다. 저에게 배치랑 스트리밍이 한번 방송 중에 얘기를 몇 번 계속 했었지만 그 에어플로우는 그래서 어 '배치의 대표 주자다.'라고 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고렇게 생겨져 있는 애들을 잘 엮어 써 갖고 결국에 원하는 모양의 데이터로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하자.에서 '우리 직원들만 쓰는 데이터로 넣자.'라는 타겟이 있고 그렇게 잘 만들어진 것조차 학습에 사용하자. 그럼 이제 AI ML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객한테 사용하자.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서비스가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속하게 될 때는 좀 특이한 지점이 있어요. '이렇게 느려선 쓸모가 없는데?' 라는 게 있고 '그렇게 느려도 괜찮아.' 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 은행들이 워낙 오래전에 만들다 보니까 오늘 안 되고 내일부터 돼요."라든지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 정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배치 작업의 일종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배치 작업을 수행함."라는 뜻인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공급돼 있다 보니 사실 현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가 진행되면 그런 것들이 더 짧은 주기에 배치성을 하더라도 가능한 일이었을 텐데 아마 이제 정산 같은 경우는 법이라든지 몇 가지 다양한 이익적 특성 때문에 그런 여전히 한 달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지? 다른 회사 많은 회사들에서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에어플로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배치 관리하는 도구다."라고 음. 말 있을 것 같습니다. 쪼금 전에 그 정산 문제로 넘어가서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면 "들어왔던 데이터가 처리되어서 바로 고객에게 다시 들어가면 어때?" 혹은 우리가 내부 고객 직원들에게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혹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빠르게 데이터가 전달되는 건 어때?" 같은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상황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안정적이고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싶어요."라고 만든 게 카프카입니다. 카프카라고 하는 메시지 큐처럼 생긴 도구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말하고 있는 도구의 이름은 그 이벤트 스트리밍 도구입니다. 이벤트 스트리밍. 음. 배치 작업이 아니라 이벤트가 들어오는 족족 스트리밍 해 주겠음. 근데 그거를 어떤 크기에서도 유실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달해 주겠음. 이라는 걸 목표로 만들어진 도구고요. 제 기억이 맞으면 우버가 처음에 만들어서 그다음에 오픈 소스화 해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걸로 알고 있어요. 우버가 이제 자동 차량 그 뭐지? 공유? 차량 네네. 공유보다는 운전 승차 그거 하는 거 연결해 주는 서비스잖아요. 그쵸. 그게 택시? 예. 그쵸. 그 민간 택시? 음. 뭐라 그러면 좋을까요? 어쨌든 그런 식이다 보니까 개인 프리랜서가 자동차를 가지고 우버 택시 기사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이제 배달 기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것과 비슷한 음.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버는 실시간으로 오고 실시간으로 요청이 오고 그거를 매칭을 해 줘야 되니까 되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다루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거기다가 매칭을 하기 위해서 그 우버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이벤트 프로세싱만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지역 프로세싱을 같이 해야 돼요. 지오메트리에 음. 관련된 정보가 좀 더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생기는 문제도 좀 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산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고속으로 수행되어야 된다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지난번이군요. 지지난번 정도에 말씀드렸던 스파크 그다음에 플링크 레드판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관련된 도구들을 포함해서 들은 전부 다 데이터를 처리해서 전달하기라는 거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는 반면에 그 카프카 같은 경우는 처리도 당연히 되지만 그리고 그게 좀 이후의 일이었어요. 이벤트가 들어온 걸 자기의 목적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에게 빠르게 안정적으로 전달한다라는 게 개발 도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넣으면 무조건 이거를 가져가기로 한 서비스 혹은 그 제품 솔루션들에게 무조건 안정적으로 그 이벤트가 전달이 됨을 보장해요. 그걸 at 음. least once라고 부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거는 전략이 있어요. 보장이 안 돼요, 그게? 안 갈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아, 웹 유실될 요청은 수가 안 갈 있어? 수도 있는 거죠. 예예. 음. 그걸 유실되지 않게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가장 무조건 가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하기 좋은 설계하기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at least once 최소 한 번 이상 전달 보장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건 쪼끔 쉬운데 아까 좀 이따 어려운 거 설명드릴게요. 쪼금 쉬운데 그 이벤트의 설계를 동작에 맞게 설계해야 돼요. 왜냐면 같은 이벤트가 같더라도 다르게 취급해 주면 안 돼. 전에 이제 제가 방송 중에 얘기했던 역등성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니크한 어떤 이벤트가 아니지. 은행에서 "제 계좌에 150,000원 추가해."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얘는 at least once로 전달하면 한 2번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300,000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음. 되는 거죠. 그러면 음. 전략을 두 가지로 취할 수 있어요. 하나는 150,000원 더하기라는 식으로 설계하지 말고 어 저에게 더해진 1,500,000 원이 됐음 같은 이벤트로 처리하면 여러 번 가더라도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다른 방법은 이 보내주는 애가 무조건 exact once 무조건 한 번만 온전하게 전달하는 걸 보장해 줘도 돼요. 근데 제격이 음. 맞으면 카프카가 exact once가 아니고 at least once 전략을 취하는 도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 이벤트 처리 도구들이 exact once 전략을 취함으로써 생기는 복잡성이라든지 사용하기 어려움이라든지 무거움이라든지 있었기 때문에 그 카프카가 그걸 타파하면서도 처리량을 늘리면서도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쓴다는 특이한 전략을 세웠거든요. 그전에 훨씬 더 오래전서부터 속도가 나오려면 스파크처럼 메모리를 써야 된다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벤트의 전달을 보장한다라는 전략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쓰는 전략을 취하는데 그거를 빠르게 처리하게 해 주기라는 설계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벤트를 전달했는데 카프카가 아까 말했듯이 하드디스크에 그 이벤트 데이터를 저장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도구가 하나 생겨요. 그 특이한 도구가 뭐냐? 카프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이벤트를 상대로 SQL 쿼리를 날릴 수 있는 도구가 생깁니다. 어. 음. 그건 그러니까 카프카는 이벤트 스트리밍 도구 그러니까 이벤트를 전달하는 도구였는데 그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잖아요. 데이터베이스로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도구가 아닌데 카프카를 SQL이라는 DB라고 보고 계속 이벤트가 쌓이고 어. 있는 DB라고 보고 거기다 대고 쿼리를 날리게 할 수 있게 그러면은 윈도우 쿼리를 날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장 최신 값을 기준으로 계속 윈도우 쿼리를 날리면 내가 원하는 집계 형태의 윈도우 집계된 결과물이 최신 상태로 계속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음. 이걸 두 가지 전략을 취하면서 데이터베이스가 확장하게 되는데 어쨌든 얘를 하나는 어 스트리밍 뭐였지? 스트리밍 데이터베이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스트리밍 데이터베이스의 대표적인 게 레이징 웨이브라든지 아니면 아까 카프카에다가 SQL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카프카가 있는 채로 SQL을 해 주는 도구가 따로 있거든요. 그게 KSQLDB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몇 가지 도구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다른 하나가 스트리밍 데이터베이스라는 애가 있어요. 자기가 처음부터 데이터베이스야. 근데 그 이벤트 들어오는 것처럼 데이터가 변경되면 나한테 들어옴. 그러면 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저장됨. 그런데 쿼리 갖다가 변경하든 집계하든 하는 걸 계속 라이브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반영하면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줄게. 그리고 그게 뷰이거나 컬렉션이거나 컴퓨티드 뷰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명한 도구가 머터리얼라이즈라고 하는 스트리밍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니깐 그 카프카처럼
카프카는 데이터를 영속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데이터베이스야."라고 주장하게 된 본격적으로 그렇게 프레이밍을 한 도구들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 어 지나가는 이벤트에 데이 SQL 쿼리를 하는 게 가능하구나 때문에 자기가 영속적인 저장은 안 하는데 그렇게 처리를 해서 저장해 주기 같은 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애가 아로요 같은 애가 있어요. 아로요라고 읽는 게 맞을 거예요. ARROYO입니다. 여기는 스트리밍 프로세싱 엔진이라고 부르네요. 음. 예. 그래서 스트림 되고 있는 데이터를 프로세스 해 갖고 그러니까 처리된 채로 이제 영속 저장하는 곳 어딘가다가 전달해서 저장한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처리한다는 게 뭔가 가공의 개념인 건가요? 여기서? 네네. 그쵸, 그쵸. 어. 예를 들면 10분 동안 이벤트가 들어온 개수 아니면 5분 동안 어떤 값 이상 들어온 데이터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에 관련된 웹 데이터라고 가정하면 웹 클릭 데이터라고 가정하면 어떤 페이지에서 뭐 뭐지 회원 가입을 했고 뭐 됐고, 뭐 됐고가 사실 그동안은 그 데이터를 어디다가 데이터 레이크든 데이터 웨어하우스든 어디다가 박아 놓고 그 박아 놓은 그 웨어하우스 DB에다가 쿼리를 해서 집계 쿼리를 해서 만들어진 애를 또 어디다 저장해 놓고 그걸 데이터 마트라고 불렀죠. 그 데이터 마트를 쿼리해서 알게 되는 상황이었던 건데 지금은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하려고 들었던 데이터 파이프라인 단계에 있는 곳에서 데이터가 흘러서 들어가고 있는 중인 그 데이터자 중간 단계인 애에게 윈도우 쿼리를 해서 그중에 몇 퍼센트가 들어갔음 같은 집계 쿼리를 할 수 있는 상태여서 흐르는 중에 데이터가 완성되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같은 음. 설계가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예. 고속도로에 보면은 왜 그 교통 흐름 체크하는 카메라 같은 그런 역할인 건가요? 그 하이패스 같이 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패스 같이. 예. 사람이 이걸 해 주면 그건 배치인 거야. 그것도 하나에 한 번씩 밖에 못 하는. 그러니깐 그걸 처리량을 늘리려고 어떻게 해요? 병렬로 배치 여러 개를 한꺼번에 수행함으로 늘려 놨잖아요. 근데 하이패스가 되면서는 그게 늘어날 필요가 없어졌지. 왜냐면 차가 흘러가는 통과하면 되니까. 속도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컴퓨팅 속도, 처리 속도들이 빨라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같은 이제 사람들의 사고의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이런 도구들이 출현하기 시작되었다. 같이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 도구들이 느끼시겠지만 제가 전에 맨날 주장했던 것처럼 사실 좀 무거워요. 제 기억이 맞으면 머티리얼라이즈만 해도 2.5 기가, 2.8 기가 막 이 정도 되는 음. 이미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애를 띄워야 되고 그러니깐 제 입장에선 아까 카프카도 마찬가지거든요. 카프카는 우버 사이즈를 감당하려고 만든 애예요, 생각을 해 보면. 음. 그러니까 미국 전역 정도 되는 트래픽을 감당하려고 만든 도구인데 제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집에 있는 전자기기가 1 초에 한 번씩 어떤 센서 데이터를 보내고 있다고 해서 카프카를 쓰는 게 적절하냐고 하면 이 좀 이상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음. 그런 수정 당 역할이다. 예. 카프카도 마찬가지고 다른 도구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스트링 프로세싱을 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무거운 리소스와 많은 리소스 갖다가 고속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되었다. '아 리소스를 많이 넣으니까 되는구나. 언어 모델이랑 비슷하네요. 리소스 많이 넣으니까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지. 그러고 나서 그다음번 단계로서 원래 중간에 이벤트 프로세싱이라는 거를 처리해 주는 원래 애들이 있어요. 그게 메시지 큐 혹은 펍섭이라고 부르는 도구들입니다. 그 관리 도구들 걔네들도 전달 보장 같은 걸 해 주고 앳 리스트 원스 이런 게 전략들이 생기면서 발전을 해 오기 시작했어요. 대신 카프카만큼 무겁게 거대하게 하지만 완전히 전달하는 보장을 하는 것처럼이 아니었다 보니까 설계를 다시 하게 됐는데 어떤 느낌으로 가게 됐냐면 '어 중간에 좀 바꿔서 전달하는 건 할 수 있는데?'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어 인기 있게 나오기 시작하는 도구들이 몇 개 있었고 그중에 제가 재밌게 봤던 도구 중에 하나가 어 데이터 소스에 해당되는 솔루션들이 기능을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데이터 소스에 해당되는 애들이다.'라고 하면 어 콜렉터 혹은 로그 수집기라고 부르는 도구들입니다. 음. 대표적으로
원래 일반 도구들로서 전달되진 않았는데 웹페이지에 붙이는 GA랑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아주 완벽히 일치하진 않지만 어 소프트웨어에서 뭐 쿠버네티스라든지 뭐 EC2라든지 AWS라든지 이런 데 서버를 띄워서 올리면 서버 띄워 올린 서버가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제가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얘가 지금 서비스가 잘 되고 있네.'라는 걸 개발자인 제가 알려면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계속 일정 시간을 두고 체크를 하게끔 네, 돌리는 기능? 일정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는지를 제가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면 되겠죠? 네. 맞아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음. 문제가 생겼을 때 알람을 받는다든가 뭐. 문제가 생겼다는 건 어떻게 탐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계속 기능을 써 봤을 때 체크한다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거든요. '안 되네.' 알람이면 되는 거니까. 음. 근데 단점이 있겠죠? 지속적인 트래픽을 유발하는 그쵸. 음 네, 고런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음. 수집기라는 표현에서 힌트가 있는데 어 서버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로그라는 걸 출력을 해요. 네. 어디다가 파일로 저장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주소 어디로 누구가 나한테 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같은 걸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런 걸 로그라고 부릅니다. 웹서버 같은 애들이 많이 남겨요. 그리고 그게 잘 남아 있는 게 개발자가 실제로 운영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것 때문에 '아 이런 일들이 있어 갖고 나한테 얘한테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 주는 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그 로그를 개발자가 그전에 어떻게 했냐. 서버 우리가 물리 서버가 있었던 그 시절에 생각해 볼게요. 그 시절로 돌아가서 제가 그 물리 서버에다가 뭐 도커라고 칩시다. 그냥 컴퓨터 그 자바 앱 같은 거를 컴파일해서 그쪽에 파일을 복사해 두고 프로세스 실행 이렇게 해 갖고 자바 JVM 실행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자기가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알람을 보내." 이렇게 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런 걸 수행했습니다."라는 걸 계속 그냥 텍스트로 기록해요. 그런 걸 로그 음.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로그 파일을 이 서버의 하드 디스크에다 저장을 하는데 어 그러면 너무 오랫동안 켜 두면 하드 디스크를 꽉 차는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오래전 로그들은 우리가 문제점이 없었다면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뭐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서 뭘 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정기적으로 옛날 것들을 지워요. 그거를 로그 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로그 수집기라는 도구가 생겨서 그것도 꽤 오래전이긴 하지만 그 로그를 처음부터 하드디스크에 저장 안 하고 수집기가 받아서 로그만 따로 저장하는 저장소에 보내줘요. 그걸로 유명한 게 플런디라든지 아니면은 시스로그라든지 뭐지 유명하게 알 만한 게 센트리, 데이터독 뭐 이런 애들이 가장 많이 그런 로그 수집기도 제공하고 그렇게 수집되는 공간을 제공해서 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면 문제가 발생했으면 문 어 물론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가 그때 로그를 찍는다고 안 개발을 안 해 두면 알 방법은 없는 건 맞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로그를 출력하도록 작성을 해 둔다면 그 로그를 계속 수집하고 있을 때 문제 로그가 나왔는가를 가지고 '아 우리 지금 시스템 문제가 있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 수집기라는 애와 그 로그를 저장하기라는 곳이 굉장히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오랫동안 크게 성장하고 있던 분야였어요. 그런데 이 로그 수집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을 좀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왜 그러냐?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오픈 소스라든지 다른 데서 만든 거를 가져다가 같이 서비스를 해야 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로그를 남기지 않네?' 라는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로그를 남기면 내가 알아보기 힘든데.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을 때 어 저쪽에 있는 서비스한테 "야 이렇게 로고 출력하는 거 고쳐 줘."라고 요구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로그 수집기가 그거를 수정할 수 있기 시작했어요. 음.
예. 얘가 그냥 쉼표로 어떤 정보를 나열하는 상태면 그거를 파싱이라고 부르죠. CSV 형태를 파싱해서 제이슨 형태로 바꿔서 출력하기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바꿔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제이슨으로 바꿔서 출력하기라든지 같은 그 수정 기능이 추가되기 시작합니다. 그쪽이 점점 더 고도화되기 시작해요. 어떤 고도화가 가능해지냐면, 로그가 너무 많으면, 안정적인데 너무 많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로그 수집기 쪽에 하드디스크가 아무리 클라우드라도 비용입니다. 음. 그래서 로그 수집 저장 용량이 커지면서 비싸져요. 그리고 로그를 너무 많이 보내요. 그러면 트래픽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샘플링 기능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샘플링 기능을 발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로그 하나, 1분에 한 번씩 로그 하나만 랜덤으로 보내 같은 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 문제를 진단하는 데는 조금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1분 동안 집계한 데이터를 평균 내거나 뭐 어떤 임계값 이상이 있는 값을 찾거나 등등의 처리를 해서 보내라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요 단계를 매트릭이라고 불러요. 음. 그 서버가 로그를 직접 찍는 것, 그건 정말 말 그대로 로그고, 로그를 집계하여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은 매트릭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주소 경로에 1분에 15번 요청이 있었음 같은 건 매트릭이 되는 거죠. 음. 그럼 네. 근데 로그를 네. 집계해서 매트릭이라는 걸 생성하는 툴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건 거죠? 그쵸. 두 음. 가지 방향이 가능한데, 하나는 처음부터 서비스가 자기가 통계를 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음. 근데 로그 수집기가 지금 처리 기능이 고도화됐다 그랬잖아요. 로그 수집기가 매트릭 연산을 수행해 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 이것도 벌써 옛날 얘기라 요즘은 그런 게 없으면 아무도 안 씁니다. 전부 다 프로세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트리밍 음. 프로세서 엔진, 프로세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 제가 쓰고 있는 것 중에, 그렇게 나와 있는 도구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최근 도구는 벡터라고 하는 도구예요. 벡터라고 하는 vector.dev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데이터 도기 로그 콜렉터, 로그 수집기에 오픈 소스로 만들어 둔 도구가 있는데, 로그 수집기라는 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냐면, 내가 어디서 로그를 갖고 온다. 그다음에 방금 말한 것처럼 처리한다. 그다음에 어디다가 저장한다. 요 세 가지 과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로그를 가져온다. 소스. 내가 데이터를 처리한다. 트랜스폼. 그리고 내가 어디다가 저장한다. 싱크. 같은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도구가 여기저기 잘 범용적으로 쓰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소스가 많으면 돼요. 소스의 종류가. 지금 어떤 서버에서 출력하는 로그만 갖고 오기, 혹은 파일을 읽어오기, 아니면은 스탠다드 인, 스탠다드 아웃, 스탠다드 에러라고 부르는데 표준 입출력을 갖고 와서 처리하기, 혹은 아니면 어 쿠버네티스라고 하면 쿠버네티스의 로그를 수집해서 갖고 오기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벡터를 어디에다가 붙여 놓고 소스에 있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하여 싱크, 내가 저장하고 싶은 곳에 저장한다라고 하고 있는 중인데, 요렇게 만드는 것 중에 벡터는 어 설계에 그 지향점이 있어요. 여러 개 띄워도 문제가 없도록 상태를 최대한 가지지 않는다. 상태를 가지지 않으려면 뭘 안 해야 되냐면 윈도우 처리를 안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1 분간 뭐 1 분간 들어온 뭐 포스트 요청의 개수 이런 걸 하려면 1분 동안은 데이터를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음. 그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는 어 그걸 더 적극적으로 설계하는 쪽으로는 안 갔고, 기능은 제공하는데 어 "죽으면 그런 데이터 날아가니까 제한적으로 사용해라."라고 안내를 하고, 어 순간 빠른 처리를 수행해서 싱크에다가 잘 저장하기를 목표로 만들어져 있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요. 음. 지금 저희도 쓰고 있는 중인데, 어 그냥 하나 띄워 놓고 저희 지금 모든
발전소의 로그를 어 0.3 CPU 메모리 200 메가 정도로 커버하고 있어요. 우와. 그래서 되게 지금 가볍네요. 예, 꽤 가벼운 도구고 그 안에 트랜스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리하는 자체 언어가 있거든요. VRL이라고. 그걸로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다인 상태여서 자유도도 높은 편이고, 음. 그다음에 처리하기 위한 중간 단계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에어플로우가 나왔던 것 중에 배치라고 얘기는 드렸지만, 에어플로우가 운영하는 태스크의 오케스트레이션의 핵심은 대그, 작업의 의존성이었거든요. 근데 이 벡터는 데이터를 처리할 때 처리되는 작업의 의존성을 어 소스에서부터 어떤 처리는 어떤 소스 걸 갖고 와서 해. 그리고 그다음에 싱크는 어떤 처리고 혹은 어떤 소스의 것을 가져가서 보내. 같은 걸로 연결해서 작성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되어 있는 것이 처리 중간중간에 단계를 여러 개로 쪼개서 쓰기 좋게 만들고, 그렇게 막 쪼개져 있는 것들 처리가 잘 되어서 저장되는 것까지를 하게 만든 다음에 뭘 또 해 주느냐. "그쪽 끝에 잘 저장했어요."라고 맨 처음에 보내준 애한테 알려주는 것까지 해요. 그걸 음. 엔드 투 엔드 액널리지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긴 합니다. 에크랑 네크라고 표현하는데, 에크는 "나 잘 받았어요."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이벤트를 처리하는 생태계 쪽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벤트를 전달하면 받는 쪽 애가 어 에코 "너가 전달한 게 이거지? 나 이렇게 다시 보내는 거 보니깐 잘 받은 거야."라고 알려주는 방법이 있고, 그냥 내가 전달하면 204 하거나 에크를 그냥 보내거나 같은 식으로 "나 잘 받았어요."를 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리면 저쪽에서는 나보고 받았다고 알았는데, 내가 처리하다가 유실되거나 내가 중간에 멈추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없어지는 이벤트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요청을 받아서 데이터가 들어와서 요청을 받으면 내가 전달해서 저쪽 끝까지 전달해서 내가 그 소스인 애한테 에크를 받으면 그걸 다시 에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면, 그러면 목표한 곳까지 완전하게 도달했음을 보장한 채로 데이터 보내는 애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음. 그걸 엔드 투 엔드 액날리지라고 부르고, 이런 파이프라인쯤에 해당되는 데이터 스트리밍 처리 도구들은 모두 다 기능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정적으로 쓰이게 만드는, 그러니까 데이터의 처리가 안정적이 되도록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들인 것 같아요. 이게 얘도 러스트로 만들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리소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속도의 빠름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쓰고 있는 중이고요. 대신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질 만한 다른 가능성 자체는 일부러 선택 안 하는 의사결정들을 해요. 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생기는 거죠. 구성 파일이 좀 단순하고 제가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좋게 되어 있다. 반면에 요거랑 쪼끔 상반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지만 잘 동작하는 애 중에 하나가 벤토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 모르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벤토스라는 도구는 최근에 레드판다에서 인수하면서 약간 오픈 소스를 쪼끔 크로스 소스 바꾸네 마네 하는 얘기가 있었던 데이터 프로세싱 엔진인데, 얘는 고로 만들어져 있고요. 아까 데이터 프로세스 엔진이라는 애가 소스서부터 싱크라는 걸 두 개를 동시에 부를 때는 커넥터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커넥터가 다양할수록 쓸모가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벤토스는 처음부터 목표가 다양한 커넥터를 방대하게 제공하자가 목표였어요. 음. 음. 그러면 어떤 것에서부터 들어오든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든 보낼 수 있다. 같은 걸 목표로 만들어져 있어 갖고, 저도 맨 처음에 선택했고 중간에 캐시성 도구거나 데이터 증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enrichment. 데이터 증강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가 자기가 들어온 데이터만 갖고 지지고 볶고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캐시든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추가해서 데이터를 변형하는 걸 증강이라고 불러요. 근데 벡터는 그걸 굉장히 제한적으로 제공해요, 속도 때문에. 그런데 벤토는 온갖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어. 프로세스 중간에도 커넥터들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래 갖고 쪼금 리소스를 많이 쓰는 대신에 원하는 처리를 다 할 수 있다 같은 상태로 되어 있어서 저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두 개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아직 아까 말하고 지나갔던 것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게 그 스트리밍 프로세싱 쪽인데, 스트리밍 프로세싱을 해 주는 아로요라는 도구예요. 다른 제가 어. 스트리밍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무거워서 제가 도저히 쓸 수가 없는 도구라는 건 판단을 끝내 갖고 우선 미뤄 놨고, 아로요라는 도구가 전 되게 재밌게 느꼈던 지점인데,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스트림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어 여러 스트림을 조인해서 조인도 할 수 있고, 집계 쿼리도 할 수 윈도우 집계 쿼리도 할 수 있고 같은 걸 이용해서 라이브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족족 어떤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형태를 SQL 쿼리로 작성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애를 가지고 영속 데이터 저장소, 예를 들어서 전에 소개했던 뭐 C4라든지 아니면은 S3라든지 파일로 저장하든지, 혹은 자기가 자체로 싱크를 전달한다든지 같은 설계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알람을 보내거나 아예 라이브로 그렇게 처리된 채로 알람을 보낸다거나 이런 작업을 수행을 해 주는 거죠. 음. 이때 사용된 그 윈도우 프로세싱의 개념이 구글에서 데이터 플로우라는 이름으로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그 논문 덕분에 또 많이들 비슷하게 차용해서, 그 전략을 차용해서 그 오픈소스를 만들고 그걸로 그 클라우드 사업을 하려고 개발들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리밍 데이터베이스도 스트리밍 처리 엔진이 쪽인 애들도 모두 비슷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로요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있었던 델타 레이크 싱크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써야겠다라고 했다가, 그 파티셔닝 기능, 그러니깐 파일을 어떤 변수에 기반해서 나눠서 저장하기 의 기능이 아직 구현이 안 돼 있어서 저는 우선 다음에 구현되거나 혹은 구현되는 다른 도구를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보류를 해둔 상태입니다. 음. 음. 그래서 고렇게 처리되는 것들을 가지고 어디다가 저장을 잘하자, 그리고 저장된 걸 사용자한테 보여주자, 혹은 처리된 채로 라이브로 사용자한테 알리자, 혹은 저장을 가지고 다시 뭐 배치 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사용하자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벡터랑 그 벤토 같은 경우는 데이터 프로세싱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 어 처리하는 전략을 달리 잡으면 이벤트 트리거를 수행하는 데 쓰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여러 가지 목적의 도구로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버려서, 뭐 지금 말한 여러 가지 단어들로 이 모두들을 다 똑같이 표현한다고 해도 무리하거나 이상하지 않다 인 음. 상태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질문이 좀 있을래나?'라고 걱정하고, 라이브여 갖고 걱정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다들 '아 이건 아는 내용이네.' 혹은 '재미가 없네.' 하고 지금 안 들어가시는 건가, 아니면 질문이 없으신 건가 싶긴 하네요. 두 분은 혹시 지금 이거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할 게 있거나 혹시 있으셨을까요? 뭔가 그 분야가 좀 멀다 보니까. 네네. 네. 완전 팍팍 이해를 하면서 듣고 있던 거는 아닌데 그 음음. 아까 벡터의 다음이었던 그 벤 벤토스입니다. 네. 벤토스 맞죠? 네. 네. 네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모든 기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제 무방하다고 볼 수 있나요? 아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어. 예. 벤토스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썩 인기 있는 도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깐 아 저는 유명한 해외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긴 한데 아니 네네. 지금 여기가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그 카프카의 사업이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카프카랑 비슷한 도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음. 만들어서 서비스를 해요. 근데 그 플레이어 중 하나가 레드판다라는 도구가 있는데, 거기서 인수해 갔습니다. 음. 예. 그래서 그 어 우리 레드판다를 사용하면 초고속 이벤트 스트리밍을 처리할 수 있는데, 벤토스를 붙여서
다양한 곳에 전달할 수 있어. 다양한 아. 곳에서부터 우리로 보낼 수 있어."를 팔고 싶어서 인수를 했더라고요. 똑똑한 인수네요. 그죠. 그리고 벤토스를 만드신 분도 똑똑했던 거죠. 그 음. 속도가 빨라야 돼도 중요하지만 커넥터의 개수가 많아야 된다는 단순하고 명료한 메트릭을 바탕으로 진행을 했다 보니까 저도 음. 그쪽에 코드 기여한 게 있거든요. 근데 "야 이거 느리던데?" 그러니깐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깐 아. 아예 엄청 고속 최적화를 목표로 만들지 않은 게 명확한 도구였고 어 그러다 보니깐 좀 저한테도 특이하게 다가온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음. 실제로 뭐지? 블랍 스토리지, 그러니까 오브젝트 스토리지 어지간한 곳에 직접 파일 저장하기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파일도 직접 불러오기도 다 들어가 있고 그래 갖고 음. 어 아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비싸지 않으면 이거 쓰는 게 편하긴 하구나.'라는 어.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는 반면에 기능을 오만 것을 제대로 오만 것을 다 지원하고 싶어서 그 설정 파일이 좀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예. 이 정도면 짜고 말지 같은 수준으로 아 복잡해지긴 했어요. 그래요? 되게 심플하고 구성도 간단하고 뭐 음. 트랜스포머만 좀 복잡하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아 인풋이라고 부르는 곳, 소스라고 부르는 곳에 대한 처리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어. 프로세싱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심지어 중간에 워크플로우도 들어가 있어서 에어플로우 같은 작업 의존적 작업도 다 가능하고 음. 그다음에 소스 싱크 데이터 저장하는 쪽도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고 저장되고 폴백해서 다른 데 저장하고 폴백하고 다른 데 저장하고 혹은 들어오는 데이터의 조건에 맞춰서 분기해서 저장하고 엄청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역시 자유도가 높을수록 코드가 복잡해지는군요. 그러니까 그 설정하는 맞아요. 것 네. 자체가. 맞아요, 맞아요. 와 그래 갖고 그 벤토스가 저한테 좋았던 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발전소별, 날짜별로 파일을 음. 쪼개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 네. 데이터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데이터 값을 활용해서 폴더 템플릿 모양인 채로 저장해 하나면 다 쪼개져서 알아서 만들면서 저장을 해 줍니다. 그런 음. 부분들이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음. 그리고 또 어느 정도로 자유도가 높냐면 인풋을 처음부터 안 만들고 배포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죠? 그걸 어떤 다이나믹 인풋이라고 부르는데 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요 인풋으로 처리해."라고 요청을 던질 수 있어. 그럼 그냥 그러면은 플레이스홀더로 해 놓고 예예예. 그렇구나. 그냥 내가 어디다가 저장할 거임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인풋은 비워 놓은 거죠. "다이나믹 아. 인풋으로 할게."라고 비워 두면 제가 HTTP 요청으로 "이 구성 인풋으로 데이터를 처리해."라고 하면 그다음에 동작하고 또 다른 거 갖고 음. 와서 "이 구성 인풋으로 처리해." 그러면 처리하고 이게 돼요. 그래 갖고 그냥 라이브가 된 상태에서 라이브로 인풋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거나 그거를 배치성으로 동작하게 만들게 한다거나라는 것들이 가능한 거죠. 음. 대표적으로 그 파일들을 처리하는 형태의 인풋들이 전부 배치 동작 위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에 있는 파일들을 불러와서 "어디다가 저장해라." 같은 걸로 작성을 하고 싶으면 그 어느 경로에 있는 것이라는 거를 계속 바꿔가면서 요청을 하면 그거를 계속 바꾼 대로 처리해서 내가 원하는 경로에다 저장하기 같은 걸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 정도면 코드 짜고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고 있긴 했어요 그래서. 음.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썼던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깐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꽤 많은 ML 엔지니어가 플라스크 웹서버 개발을 해요. 요청해서 데이터 갖고 오서 처리한 다음에 DB에 저장 이렇게 작성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 중간에 처리해 주는 좀 물론 당연히 다른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설명서가 잘 되어 있고 동작하는지 디버깅을 잘 해낼 수 있다면 좀 '성능 안정적이고 그렇게 만들도록 구성되어 있는 도구를 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소개를 간단히 해 보았습니다. 음. 그래서 처리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처리되는 것을 중간에 취급하여 그러니깐 뭐 1 시간 5분 이런 거에 대한 집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알람 이런 것들이 원래는 DB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던 건데 네.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좀 더 안정적인 형태로 그런 것들이 가능해져서 저희도 아직 제가 가장 크게 한 판단 미스 중에 하나인데 '데이터베이스가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이제 그걸 기반으로 알람을 만들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계속 리서치를 하다가 나온 것 중에 최근 방금 말씀드린 스트리밍 프로세싱, 스트리밍 SQL 쿼리가 가능한 형태의 프로세싱 도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때 그 도구들로 인해서 '어 윈도우 집계를 라이브로 하면서 알람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음. 되어서 예 고런 단계에서 지금 이쪽에 설정이라든지 SQL 작성하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음. 네. 제가 공유 드릴 만한 도구들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궁금하시거나 다른 게 좀 더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냥 실시간으로 데이터 처리한다고 했을 때 가장 익숙한 거는 뭐 유튜브나 트위치 같이 시청자 네. 수 뭐 채팅 좋아요 이런 거를 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음음. 방식인데 그런 맞아요, 맞아요. 라이브 집계에서 요런 게 잘 쓰이겠네요. 그쵸, 그쵸. 음. 보통 그런 집계들은 심지어 정확성을 담보하지도 않아요. 음. 예. 그러니까 그치. 내가 좋아요를 누르면, 그러니까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좋아요를 누르면 내 클라이언트에서만 좋아요가 올라가고 뒤에다가 음. "좋아요 눌렀어요."라고 요청을 보내 놔요. 그 총 집계는 좀 나중에 아. 돼요. 아. 예. 아. 네. 그리고 지금처럼 스트리밍 처리를 한 것을 보여주기 같은 것도 있지만 아 그 그렇게 총 집계된 애를 캐시처럼 중간에 들고 있어요. 음. 최종단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도 따로 있고. 아. 그래서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려면 중간에 이렇게 우회하는 전략들을 좀 써야 돼서 지금 이 쿼리 해 주는 애가 캐시의 역할을 같이 수행한다. 같이 봐 주셔도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유명하고 안정적으로 되는 서비스들은 사실 요렇게 만들어지기 한참 전 도구들을 가지고 그 속도랑 역량들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고때 '이렇게 만들면 되겠는데.'라는 아이디어가 오픈 소스로 나오고 내부적으로 그걸 만들어 쓰고 있고 뭐 이런 상태다 보니까 아. 이거랑 완전히 일치하지 않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정도로 고속인 게 얼마나 비즈니스 가치가 있는가가 더 중요해지긴 해 음. 갖고 예. 뭐 좋아요가 올라간다 같은 경우는 아마 사용자의 인터랙션 반응을 위해서 유입 효과가 있다든지 잡는 효과가 있다든지 이래야 될 텐데, 그때 효과를 위해서라면 "투자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가 되는데 같은 느낌이 들 거고. 음. "아무리 투자해도 안 돼."라는 설계 의사결정도 있고, 지금 설계들은 '이건 투자하면 되겠는데?' 정도의 범위의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로 굳이 따지자면 저희는 장치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싱글보드 컴퓨터 쪽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클라우드에 올리는데, 받아서 올리는 애도 벡터로 되어 있고 클라우드 내에서 데이터 처리하는 애도 벡터로 되어 있고 라이브로 저희 서비스에 보여주는 애 쪽은 벡터로 보내고 나머지 애들은 파켓 파일로 압축해서 저장해서 보내고 있는 거는 벤투스로 하고 있고, 요런 설계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제 저는 '파켓을 쓰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상 중간 단계부터는 이미 배치에 가깝게 처리되고 있어서 비용 효율을 달성하고 있고요. 라이브 쪽 실시간으로 보여야 되는 화면 쪽만 같이 그걸 사용함으로써 이제 실시간인데 '어 이것도 되네.' 같은 이제 느낌을 주는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게 된 거죠. 대시보드 쪽 고민들 다른 분들도 고민이 좀 많은가 봐요. 지나간 음. 데이터가 베이크 데이터라고 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음. 그래서 그걸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같은 거에 대한 고민들은 다들 하시는 것 같아 갖고 '아 이거 우리도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음. 지금 이게 고속이 필요한, 그리고 고속 연산으로 인해서 결과물 알람 등이 필요한 분야가 대표적인 분야가 사실은 보안이에요. 그러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은행 쪽은 프로드 디텍션이라고 부르죠. 음. 이상 탐지? 이상 탐지들이 전부 다 이런 고속 처리들이 필요한데, 이제 은행 쪽은 전통적인 방식의 고성능 DB를 활용하는 식으로 발달을 했고 그 보안 쪽은 최신 보안 쪽은 데이터독 같은 솔루션과 비슷한 설계를 가지게 되는데, 전에 것들은 여전히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든지 데이터 레이크라든지 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는 곳이 아직도 많기도 합니다. 지금 데이터를 가공하고 저장하고 단계의 제가 보고 있는 시장들, 그다음에 도구들에 대한 소개를 이번 라이브 동안은 진행을 해본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어
시리즈물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들어주신 분들 소감 들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요러한 데이터 처리가 일어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대시보드에서 시각화하는 일에 조금 더 익숙하다 보니까 이 네네. 뒤에 단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계속 업데이트되고 뭐 요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었는데 들으면서 요 백단의 그 굴러가는 원리에 대해 좀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음. 네. 김 팀장님, 네. 저도 뭐 직접 온라인 서비스를 이렇게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서 대부분 이제 저한테는 파일로 떨어지는 데이터가 일단 있고 요거 가지고 이제 부서 프로젝트가 보통은 시작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사실은 제일 먹기 좋은 데이터죠. 이런 게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뭐 그냥 지금 박 박사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고민할 것들이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얘기해 준 대로 그렇게 가볍게 이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해 왔다는 게 참 신기하고, 네, 뭐 또 그런 게 없으면 아예 서비스 자체가 운영되기가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 대부분 이제 스트리밍 베이스로도 서비스가 운영되니까. 네. 그래서 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걸 또 새삼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이 단계에서 저도 '아 이거 스트리밍 하고 있는 곳에다가 SQL 쿼리를 할 생각을 다 했지?' 같은 생각을 가장 그러니까. 예. 특이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쿼리문도 쪼끔 처음에 그 달라요. 얘기 했을 예. 때 사람들이 잘 납득하기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야, SQL이."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깐요. 그게 예. 그래서 그 스트리밍 쿼리문이라고 확장 쿼리문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윈도우뿐만 아니라 그 지금이라는 뭐 기준으로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15 분간 텀블링 혹은 뭐 인터벌 그다음에 듀레이션 이런 거에 대한 단어 개념들도 있고 윈도우라는 개념도 있고 같은 것들이 여기가 그 용어 정립들이 되면서 고도화되고 있는 중인데 그래 갖고 윈도우 쪽 관련된 쿼리들 그러니까 구간 그다음에 얼마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리되는 것들이 재밌게 보이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1 분간 평균이라는 값조차도 그거를 10 초마다 만든다와 1 분간의 데이터를 1 분마다 만든다는 데이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형태로서 진화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열심히 지금 이쪽 도구를 사용하고 리서치하고 있고 좀 저는 아직 이제 너무 작은 회사다 보니까 리소스 효율적으로 좀 써야 돼 갖고 관련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거의 다 요 정도의 일은 큰 곳이라면 그리고 빨리 해야 된다고 하면 스파크로 하고 느려도 음. 된다고 하면 에어플로우로 코딩으로 하고 정도의 상태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이제 고거를 쿠버네티스 그러니깐 그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제공해야 되는 설계 방식이라든가 기능인가가 있는데 다음에 한번 시간 기회가 되면 쿠버네티스가 무엇인지 걔가 어떤 기능을 제공하길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지금 듣다 보니까 '아 이거 맞아. 쿱에서 올려서 쓰는 것이 왜 그것 때문에 달성되는 거다고 설명해 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로 멘토로 마무리를 한번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보고 있는 그 방송에 왼쪽 위에 눈에 몇 명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들어오신 분 몇 분 계시는지. 근데 다른 날에 비해 증감이 굉장히 많았던 2 명까지 갔다가 7명 됐다가 4명 됐다가 뭐 이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얘기만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또 제가 뭐지? 화면 공유 같은 걸 좀 하면서 드렸으면 쪼금 더 '오 이런 거구나.' 음. 설명도 좀 더 많이 와 닿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컴퓨터가 좀 느려서 그러면 라이브 성능이 안 좋은가 보더라고요. 전에 것도 이미 안 좋았던 것 같다는 피드백이 있어 갖고 고건 좀 조심하고 있는 중인데 뭐 올해 초부터 얘기했던 컴퓨터 바꿀 핑계로 한번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뭐 네. 그런 걸 잘 보여 드리거나 뭐 실습을 좀 해 보거나 이렇게 계속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실습해야지.'라는 음.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끝내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실습 방송도 기대를 하며 데이터 홀릭은 더 재밌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